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원작의 포후시의 왕 4부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포후시는 예술가들은 민중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한다. 레체크는 그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지하실을 보여달라고 청한다. 한편 사람들은 포후시의 외모를 놀리며 따돌린다. 사람들을 피해 묘지로 간 포후시는 사랑하는 여인 프란치스카를 떠올린다.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도시 프라하는 건축술에 풍성하고 거대한 서사시다. 늘어선 집들의 반대편 끝에는 초라하고 오래된 단층 건물이 눈에 띈다. 이 무시무시한 담장 안엔 바나바 교단의 수녀들이 산대. 그 사람들은 영원히 말도 안 하고 햇빛도 보지 않는데. 이 바나바 교단 소속 참여자들의 동료 수사는 이미 죽었다. 마지막으로 죽은 두 동료의 반쯤 깨진 해골들은 지하 납골당 안에 돌재단 위에서 조용히 썩어가고 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문의 경첩이 녹슨 정적을 깨뜨렸을 때 흰머리의 수녀들은 새로운 수녀가 들어오는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이처럼 우아함의 극치를 지닌 여인을 이 끔찍스러운 수도원에서 시들게 하는 건 죄악이에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위대한 낭만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이처럼 속세를 벌인 일 뒤에는 어떤 무서운 사건이 놓여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고통을 조용히 이겨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잊어버렸다. 아름답지만 피곤해 보이는 그녀는 높고 컴컴한 영주의 집에서 왔다. 그날은 어린 포후시에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상당히 자주 만나 제잘거리며 농담을 하거나 술래잡기를 했다. 아글라야는 여자 가정교사에서 벗어났고 포후시는 조용하고 우직한 슬픔에서 벗어났다. 몇 년이 지난 후 포후시는 그 사이 숙녀가 된 소꿉동물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녀가 속세를 벌이던 그날을 환성을 지르며 뛰놀던 어린 시절로 되돌려놓고 마치 화창한 낮이 깊고 깊은 밤으로 풍요로운 여름이 가장 절망적인 겨울날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이 변화 과정에는 중간 단계가 없었다. 그는 그 무자비함이 자신을 경악시킨 어떤 사건에 직면해 있었다. 그 사건의 의미는 부유층과 특권층이 운명의 동맹군이며 이 운명은 가난한 놈에게만 적대적이고 증오에 가득 찬 모습으로 다가온다. 한 보따리의 선입견이 한꺼번에 그의 손에서 빠져 달아났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자라다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외부로 솟아나왔을지도 모를 종교 내지는 세계관이 그에게 선사한 싹이었다. 그 싹은 가련한 곱사등이의 내면에서 다채롭고 이상한 꿈이 되고 말았지. 쭈뼛거리는 몽상은 점점 더 작은 세계와 관계했고 결국은 공주의 형상 주위에 떠도는 협소한 후광에 지나지 않았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사하는 그의 마음이 이 형상을 치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웃음을 띤 사랑스러운 아이가 연인이 되고 이 연인이 존경스러운 수호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포후시, 무슨 일인가요? 내게 말해보세요. 이 수호 성인은 성모 마리아와 매우 비슷하게 보였으며 기쁜 마음으로 포후시의 소망을 경청했다. 당시에 아글라야가 신이 되는 과정은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그녀의 모습은 사소한 충동과 관능적인 꿈 너머에 높이 떠 있었다.
보우 씨는 1년에 한 번만 그녀에게 전념했다. 그때가 바로 바나바 교단의 수도원 성당이 방문객들에게 개방되는 녹색의 목요일이다.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한 금요일을 하루 앞둔 이날에는 수녀들의 목소리가 매우 낮게 제단의 벽을 타고 넘어와 마치 멀리서 들리는 한탄처럼 기도자 위로 내려앉는다. 올해 녹색의 목요일에도 그랬다. 보우 씨는 맨 앞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수호 성인이 불러주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어조를 잊지 않았으며 멀리서 들리는 합창에서 그녀의 노래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항상 굳게 믿었다. 그는 퇴색한 비단에서 시로라기를 뽑아내듯이 그녀의 노래를 잡아내어 전체와 분리시켰다. 그러나 오늘 그는 첫음을 들을 때 이미 그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가 없을 리가 없어.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그녀가 없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질 뿐이었다. 그는 끝도 없는 불안감 속에서 두 손을 멀리 뻗었다. 그리고 모든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없다. 그는 복사가 치는 종소리와 동시에 마음속으로 소리질렀다. 그리고 마치 신을 떠나보낸 사람처럼 의자 위에 쓰러졌다. 보우 씨에게 생긴 커다란 변화를 화가 슐레더가 제일 먼저 눈치챘다. 보우 씨가 이상해. 왜 그런지 생각해봤지만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부활절의 일요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오전에 파테크가 아틀리에를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 이상한 일을 잊고 지냈다. 뻔뻔스러워. 어서 오게. 대체 무슨 일인가? 뻔뻔스러워. 정말 뻔뻔스러워. 마침내 파테크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리에 앉아서는 자신이 구경 카페에서 오는 길이며 거기서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다고 상당히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우리들이 수다를 떠는데 글쎄 그 사고를 당한 프롤레타리아트 곱사등이 보우시가 성급하게 얘기에 끼어들지 않겠나. 어떻게? 글쎄 그가 반박을 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날 모욕하는 거야. 그는 날 모욕할 작정이었어. 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나도 몰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 중요한 것은 그가 날 모욕한다는 거야. 고상한 소설가는 한순간 더 격한 감정에 휩싸인 듯이 보였다. 그는 같은 날 오전에 5번이나 그것도 점점 더 유리한 설명을 붙여가며 보우 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핵심은 보우 씨가 전과는 딴판으로 변했다는 점이었다. 애인과 수호 성인이 그를 떠난 뒤의 일이었다. 이때 그는 이 2명의 인물에게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줘버려서 얼마 안 되는 여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나머지 재산을 몰다우 강 속으로 던져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자본은 인생의 커다란 은행에 유용하게 운영될 만큼 충분한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동안 갑자기 떠오른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레체크가 어느 날 저녁 그에게 한 말이었다. 당신에게는 아마도 민중이 한 번 더 필요하겠죠. 물론 당신이 이성적이라면. 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라고 맹세할 수 있어. 또한 나는 더 용감해졌어. 아주 드물게 그는 마치 건망증에 걸린 것처럼 수줍어하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는 옛날에 보우 씨가 나타나 예전의 고요한 슬픔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이 순간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현재의 보우 씨는 완강했다.
그는 하루 종일 카페와 거리를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휘파람을 불고 웃어대는 통에 사람들이 그를 뒤돌아보았다. 그는 진열장 앞에 서서 유리에 비치는 자신의 흉악한 모습을 관찰했다. 그는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는 그 누구보다도 레체크를 만나려고 애썼다. 레체크의 입을 통해 그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어야겠어. 어디에서도 그 대학생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는 주소도 남기지 않은 채 집을 옮겨버렸던 것이다. 이날 저녁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보우시는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성냥불을 켜서 높이 들고 두어 계단 올라갔다. 이때 지하실 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은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쪽으로 더듬어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지하실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소리 없이 차가운 벽을 더듬어가서 나무를 옆으로 밀쳐놓은 다음에야 그는 비밀 통로에서 어렴풋한 불빛이 비치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지? 누가 불을 밝힌 거지? 그는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자 그는 스스로 놀랄 정도의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구멍 속에 몸을 들이밀었다. 먼저 그의 눈에 띈 것은 멀지 않은 곳의 바닥에서 짙은 빛을 쏟아내는 커다란 등잔불이었다. 빛의 웅덩이 가장자리에는 젊은 남자의 발이, 원주의 한가운데에는 젊은 처녀의 발이 보였다. 저건 살아있는 처녀의 손이다. 그녀가 격렬하게 몸짓을 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지만 보우시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손은 알아보았다. 저 거친 손은 무엇인가를 흔들어대고 젊고 신성한 느낌을 주는 강렬한 동작으로 어떤 부당함을 떨쳐버리려 하고 있어. 그는 그 손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머리를 들고 이 사랑스러운 손의 주인을 찾았다. 카롤라! 놀랍고 감탄하는 듯한 그의 시선은 어둠에 맞서 젊은 처녀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얼굴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서 말을 빨아마셨다. 그것은 꿈에 나타났던 바로 그 말이었다.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아래의 어떤 것에 공허하게 붙박혀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청중의 시선이 그것을 쫓아갔다. 보우시의 커다란 눈이 모두를 붙들었다. 그 다음에 모두들 아연실색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처럼 분노했다. 이 무리들은 당황스러워하며 거친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통로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다. 빛이 보우시 얼굴로 튀어 올라왔다. 레체크! 보우시 이 자식 지금 영탐하는 거야! 레체크! 불구자는 불안의 시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더 크게 소리쳤다. 그 이름밖에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좁은 구멍에 끼어있는 처지가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이때 대학생이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보우시는 소심하게 생각했던 것을 후회하고 괜히 젠치하며 말했다. 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노여움을 드러낸 처녀의 손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니까 엿들었단 말이지? 레체크! 그러지 마세요. 나도 같은 편이 아닌가요? 나는 당신들과 한 편이에요. 진심으로 말입니다. 대학생은 인정머리라곤 찾아볼 수 없는 긴장된 시선으로 그를 관찰했다. 곱사등이는 자기를 꿰뚫어보고 알아맞히는 듯한 이 시선에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그는 묘안을 생각해냈다. 내가 없었더라면
당신은 이 지하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도... 손. 침묵. 곱사등이는 자신의 짧은 손가락을 광신자의 손에 올려놓았다. 그의 악수는 동의도 강조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승리자로 생각했으며 전제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 아래에서 그들과 함께 민족과 자유에 대해 얘기하려던 참이었어요. 나는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다만 당신이 여기에서 얘기해도 좋다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좋아. 침묵. 대학생은 침묵이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리고 그와의 약속을 미루고 그를 문 쪽으로 밀어냈다. 그는 이 불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에게 이 불구자는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다. 계단에서 그는 세 번째로 침묵이라고 말하고서 희죽희죽 웃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내밀었다. 대학생의 매정한 손과 위협적인 주먹에서 삐죽 튀어나온 좁고 길며 뾰족한 것은 칼이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원작의 보후시 왕 3부를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은 민족주의 운동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에 체코 프라하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보후시는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임종대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체코는 1918년 1차 대전에서 오스트리아가 패전할 때까지 뻬멘이라고 불렸습니다. 뻬멘, 즉 체코의 민족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상은 역사가이며 정치가인 팔라츠키라는 인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팔라츠키는 체코 민족사라는 저서를 통해 오스트리아 제국 치하의 체코인에게 민족 감정을 일깨우고 자유주의를 고취시킨 인물로서 1848년 혁명 시에는 범슬라브 회의도 주도했습니다. 1880년대의 프라하 인구는 20만을 넘지 않았고 유태인, 체코인, 독일인이 어울려 살던 도시였습니다. 독일어 사용 주민의 수는 전체 프라하 인구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절대 소수였습니다. 프라하에서 독일어 사용 인구는 소수였지만 공식 언어가 독일어이고 대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독일어였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우월감을 느꼈고 이것이 체코 민중의 반감을 샀다기보다는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제국 치하의 헝가리였지만 헝가리의 대학과 의회에서 사용된 공식 언어는 독일어가 아닌 헝가리였습니다. 헝가리 민족운동에는 코시트라는 신화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체코의 팔라츠키와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코시트는 1848년 혁명에 가담하여 헝가리 자치권을 쟁취하고 군대까지 조직하여 1849년 독립을 선언하지만 혁명 실패로 이탈리아로 망명하여 객사합니다. 팔라츠키가 온건한 자유주의자였다면 코시트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로서 프랑크푸르트 혁명 이외에 참여하는 명분보다는 헝가리 민족의 실리를 챙긴 것입니다. 체코 민족운동에서 그 모티브를 빌린 보후시 왕에서 민족주의자 보후시는 같은 민족운동에 몸담은 레체크라는 무정부주의자에 의해 살해되는 것도 정치적 이념의 창조와 민중운동 사이의 괴리가 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원작의 보후시 왕 3부를 마칩니다.